변화의 상수 3. 비대면의 확산. 세 번째 살펴볼 기시감은 무인입니다.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려고 갔더니 점원이 계산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처럼 연령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셀프 계산대에서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이라 하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누가 안 해주는구나. 내가 직접 해야 하는구나. 점원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말이죠. 많은 주택가 상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형 이커머스 때문에 더 이상 동네 아파트에 마트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량의 생필품도 1시간 이내에 배달해주는 퀵커머스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니 모세혈관처럼 뻗어있는 편의점마저 생존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는 세탁 어플에 대체되고 있고요. 플랫폼 서비스로 가상화, 무인화되는 흐름 앞에 동네 상점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비는 상점에 세계 과자 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형 뽑기 가게가 있었고요. 이들 가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무인으로 운영돼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인화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술이 발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둘째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무인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첨단 기술을 몹시 좋아하고 빠르게 습득합니다. 하다못해 스크린 골프장도 셀프 서비스라 알아서 다 해야 하는데 그걸 다 합니다. 기술을 수용하는 인텔리전스가 매우 높아 무인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의 무인화 흐름이 단순히 기술 발달이나 우리의 수용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맺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 변화 때문에 더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직원 없는 가게가 들어오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을 무시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점원을 두지 않으니 오히려 손님들이 좋아해요. 최근 저희 동네에 카페가 문을 열었는데 무인 카페였습니다. 일하는 분은 아침에 와서 1시간 청소하고 물건만 채우고 떠나고 그 다음부터 매장에 있는 사람은 손님뿐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적지 않았습니다. 점원이 없으니 가는 것입니다. 동네 카페는 오래 있으면 사장님이 눈치를 주는데 여기는 눈치 줄 사람이 없거든요. 인건비가 없는 만큼 더 싸기도 하고요. 사람이 없어서 더 좋아한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이미 2017년에 국내 어느 화장품 매장에서는 고객이 든 매장 바구니 색깔에 따라 접객을 달리한 바 있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녹색 바구니를 들고 들어가면 나 혼자 보겠다는 뜻이어서 점원이 말을 걸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정수기 필터를 스스로 교체하는 셀프 렌털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정수기 회사 직원이 와서 관리했는데 그러다 보니 방문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찝찝함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방문할 때마다 자꾸 신상품을 권유하는 바람에 난감했는데 필터를 잉크 카트리지처럼 손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이 모든 거북함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 대면에 대한 사람들의 피로도가 만만치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바이러스가 안 만나는 구실이 되어 행복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렌탈 서비스는 무인화될 것이고 접점이 있는 리테일 서비스도 자동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정수기 관리 직원이 필요 없어진 것처럼 생명보험회사 설계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무인 카페도 이미 확산되는 중입니다. 의뢰 이런 매장에는 밴딩 머신이 있어서 바나나나 샐러드 같은 것들을 파니 인근 편의점 매출도 타격을 입겠죠. 이런 변화를 기존에 종사하던 분들과 소상공인 모두가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또한 일어날 일이었고 일어나고 있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대면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내용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특히 전화통화를 꺼리는 현상은 밀레니얼의 특성으로까지 부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세대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것이죠. 2016년 배달 어플에 대한 분석 데이터에 전화 주문을 힘들어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저 스스로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달 앱이 편하다는데 저는 불편했거든요. 전화해서 중국집이죠? 짜장면 3그릇 주문까지만 말해도 업소에 제 과거 주문 이력이 남아있으니 주소 같은 걸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이 더 좋다고 하길래 왜 그런지 들여다보니 전화하기 싫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전화 공포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표현이 최근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글을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실시간 통화하는 게 유독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20에서 30대도 많습니다. 그중 3분과 함께 연구하는 스터디에 한 분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여쭤봤죠. 그분은 좀 늦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문자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시간 됐으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문자 보냈는데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반응이 흥미로워서 굳이 한 번 더 전화하면 안 돼요? 라고 물으니 이번에도 문자 보냈다니까요. 라며 절벽을 치더군요. 무려 3번이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화가 왜 그렇게 싫은지. 그랬더니 전화는 뭐랄까 좀 무례한 수단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자로 충분히 소통했는데 전화로 즉각적인 대답을 재차 요구하는 행위가 맞듣지도 않고 무엇보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뛴다고 했습니다. 기성세대도 밤늦게나 이른 아침에 가족의 전화가 와서 가슴 철렁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 하고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듯 외국에도 운동할 때보다 전화벨이 울릴 때 심장이 더 격렬하게 요동친다는 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전화를 싫어하다 보니 요즘은 전화요금제도 달라졌더군요. 예전에 전화요금제를 보면 300분 무료 통화에 500메가바이트 제공한다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10기가바이트 무료에 통화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도 놀라운데 그 혜택을 먼저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통화는 안 할 테니 피차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전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콜센터가 계속 유지될까요? 이미 전 세계 많은 기업이 콜센터의 기능을 자동화해서 챗봇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활성화되고 있죠. 애초에 의도는 인건비 절감이었는데 이게 웬걸 비용 절감은 둘째치고 밀레니얼 이하의 사용자들이 챗봇을 선호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더 챗봇으로 가게 될 거고 머자나 인공지능이 언어 인식 및 합성까지 진화할 테니 설사 전화를 하더라도
로봇에게 하지 사람에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콜센터인 인도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들을 걱정할 것도 없이 지금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테면 일이 급하면 주말에도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장님은요. 젊은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토요일에 상사가 전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세 가지 나쁜 게 다 몰려오니까요. 시간의 업무, 상사, 전화. 지금은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밤중에 메신저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기사나 연구가 보이면 매일 같은 메시지로 습관적으로 공유하는 거죠. 저는 메모장처럼 쓴 셈이지만 상대 직원은 당황할 수밖에요. 무인화는 자동화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만든 첨단 상점은 아예 매장에 점원이 없고 물건을 집어서 나오면 바로 계산이 끝나 결제 프로세스도 생략했습니다. 비단 최첨단 기술 기업의 서비스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공공기관과 쇼핑몰 등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건물에 들어갈 때 채용 측정이 의무화되었죠. 이게 2020년 3월만 해도 짭짤한 일거리였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일당을 받고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딜 가도 체온 측정기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어느 기관은 건물 출입자 체온 측정을 하느라 인건비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그 기관도 2개월 후에 다 기계로 교체했습니다. 수백만 원으로 기계 2에서 3대만 두면 되니 비용이 훨씬 줄어들었겠죠. 불과 2개월 만의 변화입니다. AI, 로보틱스 등의 기술이 집약돼 이제는 사람이 하던 일을 도와주는 걸 넘어 대체해버리는 기계가 이렇게 빨리 나옵니다. 체온 재는 기계가 2년도 안 되어 몇만 원까지로 저렴해진 것을 보면 기술 발달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드는 생각이 편리하구나 또는 비용이 절감되는구나 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 없네까지 연결되죠. 2017년부터 RPA에 관한 언급이 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자동화라 하면 공장에서 기계적인 로봇이 조립을 대신하는 자동화를 연상하기 쉬운데 이제는 논리적인 로봇이 주도하는 사무직 자동화가 뜨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초반의 사무자동화, 즉 OA를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날의 RPA가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월급 봉투를 받아오셨어요. 누런 봉투 안에 지폐와 동전이 들어있고 겉면에는 급여 명세가 수기로 쓰여 있던 걸 기억합니다. 매달 직원들 월급 금액을 맞추느라 회계팀 수십 명이 밤을 새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기업의 회계팀은 기껏해야 한두 명입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외주화, 자동화 되었으니까요.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화이트 칼라의 업무가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은 회사에서 하는 자연어 프로세싱 또한 사람이 하던 업무와 리소스를 로봇이 학습해 작업하는 것이고요. RPA도 사람이 하던 업무 중에서 OCR로 정보를 읽어내거나 텍스트를 바이트로 끌어낸 다음 그 안의 로직을 규칙화해서 자동화하는 작업이 확장된 것입니다. 일본의 한 보험회사가 2017년에 보험료 계산이 가능한 A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34명을 해고했는데
시스템에 투자한 비용이 그 해에 절감된 인건비와 같았다고 합니다. ROI가 1년이에요. 1년만 있으면 투자 비용이 회수되는데 누가 이걸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금융권도 빠르게 RPA를 도입하는 중입니다. 단순한 형태 또는 반복되는 문서 작업 같은 것부터 자동화되겠죠. 이렇게 되는 순간 인간에게 요구되는 덕목도 바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실히 꾸준히 열심히 하는 자세를 높이 샀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로봇 R 대리는 잠을 안 잡니다. 밥도 안 먹고 3교대도 필요 없어요.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도 안 하고 결정적으로 R 대리는 오류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업무를 꾸준히 하는 분야는 로봇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농업적 근면성으로 열심히 일했던 이들의 꾸준함은 더 이상 덕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는 근면성은 조만간 주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자리는 곧 없어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동화, 무인화라는 변화를 맞는 우리 마음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일종의 판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반면 우려도 있죠. 자동화에 의해 내가 하는 일이 잠식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최근에는 인간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보수 체계가 점점 올라가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자동화 속도도 빨라집니다. 사람이 귀하고 사람에게 줘야 할 비용이 올라갈수록 역설적으로 자동화의 동인이 추동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인건비가 싼 해외에 공장을 지었던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 및 인프라가 사람 없는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회 또는 위기에서 어떻게 좋은 점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점은 피해갈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동화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는 앞서 살펴본 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제어하고 싶은 욕망의 결과라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비대면이 아니라 선택적 대면입니다. 로보틱스, 자동화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러기 싫으면 안 만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나아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어떻게 적응할지도 고민해야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변화의 세 가지 상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분화하는 사회. 우리는 혼자 살고 좀 더 작아진 집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둘째, 장수하는 인간.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오래 살고 젊게 삽니다. 셋째, 비대면의 확산. 이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면을 꺼리기 때문에 강화됩니다. 지난 20년 가까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 변화를 목도할 수 있었고, 검증할 수 있었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만 코로나19로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기에 지금 막 닥친 변화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코로나로 인해 당겨진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사이의 변화가 적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변화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남고 어떤 것들이 없어질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향후 10년의 변화는 이것보다 더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축적된 정보와 지금까지 깔린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변화를 더 가속화할 테니까요. 점점 빨라지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우리에게 앞서 말한 변화의 세 가지 상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게 있다면 오늘의 그 시도가 여러분의 미래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한편으로 로봇 카페에서 글을 쓰며 들어오는 손님들을 관찰해 보니 나이 지긋한 분들끼리만 오시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낯선 시스템에 적응이 어려우신 것이겠지요. 반면 자제분이나 손주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이따금 눈에 띄는 것을 보며 새로운 세계에 함께 가기 위해 누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제분이나 손주 같은 가족 구성원이 돕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출산과 비혼의 확산, 가족에 대한 우리의 생각 변화가 혼자 사는 세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낙관적인 방법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시스템이 그분들을 돕거나 아니면 다시 인공지능이 그분들을 돕는 일을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Don't, just do it. 제가 미래학자도 아니고 점성술을 아는 것도 아니면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날 일이었다고 말하고 나아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운명론을 설파하듯 단언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데이터 덕분입니다. 20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관찰하며 분석한 자료가 기록으로 남아있기에 변천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인 시점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겠죠.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지, 지금의 수많은 변화 가운데 무엇이 미래상의 단초일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게 변화의 징후를 어떻게 읽는지 묻습니다. 일례로 예전에는 맥주를 회식이나 스포츠 경기 등 이벤트에 주로 마시다가 어느 순간 불금의 맥주로 이동하더니 2012년부터 퇴근 후 가볍게 한잔하는 일상의 맥주가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넷맥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넷플릭스 맥주죠. 퇴근해서 샤워한 후 맥주 한 잔과 함께 넷플릭스 보면 오늘 하루 끝. 낮에 김부장과의 기억은 안녕. 이렇게 10년에 걸쳐 이벤트의 맥주가 일상의 맥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맥주가 뜰까요? 지금은 부부술상이 나옵니다. 주로 맞벌이 부부가 퇴근해서 저녁 식사 겸 안주상 차려서 먹는 모습이죠. 넷맥의 리추얼이 술상 스타그램으로 변주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사회학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변화입니다. 비출산이 증가하니 맞벌이 부부여도 평일 밤이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또는 부부끼리 먹으니 안주와 주종 선택에 자신의 취향이 한껏 발휘됩니다. 이 때문인지 와인이 급격히 뜨고 있습니다.
와인만큼 취향이 섬세하게 나누는 주종도 드물죠. 게다가 사진으로 찍으려면 병이 예뻐야 하거든요. 와인과 크래프트 비어는 되지만 기존의 소주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벤트의 맥주가 일상의 맥주로 변화하는 과정은 전작 상상하지 말라에서도 소개한 내용입니다. 당시 주중 퇴근 후에 배우자와 함께 마시는 가벼운 병맥주를 마케팅에 적합한 씬으로 제시했는데 실제로 그 후 딱 이 컨셉으로 팔렸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미래를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드리는 대답은 좋은 질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상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제게 하는 질문이 반복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줄창 MZ세대에 대해 묻더니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딩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금은 업무를 둘러싼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상사들은 젊은 직원들은 왜 일을 안 하는지 고민이고 그 젊은 직원들은 상사가 무능해서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공통 질문이 있구나. 저는 운 좋게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질문을 받았고 심지어 똑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의 머리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고민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과 세상에 대해 오래 고민한 끝에 나오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는 아무렇게나 대답할 수 없죠. 저 또한 깊이 숙고하고 사방의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전문가들이 해온 기존의 공부에 비춰보면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의뢰 원래 있던 고민이더라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고민을 물으면 드류켐의 사회 유기체론이 튀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고민은 이미 천재들이 다 했네 하는 헛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인류가 오래전부터 했던 수많은 고민이 있고 그중 일부가 그때그때 우리 사회의 표면에 떠오르는 것이죠. 이런 질의응답을 반복하면서 데이터 아래 숨겨진 함의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제 비결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종 간의 지혜를 모으는 사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은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줬고 그에 대한 해답은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들으면서요. 저는 질문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각자 다른 영역에서 깊은 사고를 하는 독립적 인간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는 작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니 교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부해야 하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생각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뻔한 말을 늘어놓거나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같은 말을 모호하게 둘러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저야 사람을 만나고 질문받는 게 일이니 질문이 모이는데 그렇지 않은 개인은 어떻게 좋은 질문을 모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좋은 질문을 상대적으로 먼저 받는 편입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 곧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질문을 접한다 한들 큰 문제일까요?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초반에는 이 질문이 변화의 신호인지 단순히 소음인지 알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때의 방법은 많이 읽는 겁니다. 책이든 뭐든 꾸준히 많이요. 읽다 보면 패턴이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신호가 증폭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됩니다. 구글 트렌드 등 검색 엔진의 키워드 분석 툴이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장 미국 주식을 살지 말지 누가 찍어주면 좋겠다는 사람에게 몇 년 동안 책 읽으라 하면 좋아할까요? 그러니 급한 대로 1000권 읽고 깨달은 것들 같은 다이제스트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취란 다이제스트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1000권을 읽는 와중에 그 노력을 통해 각성하는 거지. 1000권에 담긴 정보가 저절로 각성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취란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서 얻어지는 훈장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소진됩니다. 한 신문사의 기사에 따르면 2002년에는 텔레마케터가 유망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없어질 직업 1위로 지목됐습니다. 2002년의 누군가는 15년도 안 되어 사양산업이 될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을 먼저 하면 돼요. 일어날 일은 일어날 테니까요. 그냥 해보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고 나서 검증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하세요. Just do it이 아니라 think first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생각의 자료 중 하나로 앞에 말씀드린 3가지 상수도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하지 말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